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보는 날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정말 많겠지만 무엇보다 시험 당일날 시간 분배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암기를 해서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외에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분량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는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시험 당일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연습하실 때, 공부하실 때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시간을 보면서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의 이희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금융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다루어지는 일상적으로 많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그 금융 상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99년도에 이제 한국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는 회사도 지금 2004년도에 통합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주요한 업무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종종 등장을 했었던 내용인데 무엇을 다룬다?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그다음에 주택 보증 공급하고 주택 연금을 다룬다. 주택 유동화를 역시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더라.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요 업무였었던 학자금 대출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장학재단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는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이 많고 또 그리고 법 개정이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공고가 7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얼마? 6천만 원까지 소득이 낮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뭘 해주겠다? 디딤돌 대출을 해주겠다. 몇 세 이상? 19세 이상, 단독 세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이거 네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25년은 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등장하면은 눈치껏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유를 얼마로 주택담보가치를 최대 70%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LTV를 강화해가지고 뭐 2주택은 얼마를 하겠다, 강남 3구는 얼마를 하겠다, 보통 40%, 50% 이렇게 낮게 보지요. 그러나 이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봐주겠다? 70%까지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고급 주택인가요?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인가요? 고급 주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소형 주택, 뭐 예컨대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 부부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정책적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하겠다?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상환 방식은 뭘로 하겠다?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감식도 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최소한 거치 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1년 안에는 조기 상환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금자리론을 한번 볼게요. 보금자리론은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용어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디딤돌 대출하고 19세고 7천만 원이고 야 소득이 1,000만 원이 더 높아졌네요. 그죠? 여기 똑같습니다. 내용은 10년, 15년, 20년, 30년, 25년 넘는 것도 똑같고 주택담보가치 70%도 똑같이 보고
자, 근데 얼마까지 해주겠다? 최대 3억 원까지 해주겠다. 여기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대상 주택은 뭘로 보겠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아까 뭘 했나요? 아파트 위주였었는데 이건 아무 주택이나 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고정금리를 적용하겠다. 뭐가 빠졌나요? 변동이자율이 빠졌습니다. 그 시험에 들어갈 때는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놓으면 살짝 머리가 아프겠네요.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체감식, 체증식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치 기간은 없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네요. 자, 공부를 할 때는 뭡니까? 시험을 대비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달달달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모기지는 몇 번 시험에 등장을 했는데 요즘에 쉽게 말해서 영모기지는 많이 시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영모기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택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도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나머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아서 쓰겠다. 이게 이제 주택연금인데 이것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 만 60세 이상. 이라는 얘기죠. 주택 소유자들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겠네요.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세환자금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즉 말하자면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55세 에서 만 74세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말아야 된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0살인데 나머지 한 부부는 25살이다. 이러면은 이 25살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겠다?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라. 이때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어도 봐주겠다. 왜? 이 정도면은 생활자금으로 충분하니까. 이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요? 네, 집을 팔아서 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당이 안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주택자는 그 대신 3년 이내로 하나를 팔아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서 또 뭐 만약에 예컨대 뭐 주상복합이든지 아니면은 주택과 건물이 복합되어 있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주 요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집을 담보로 국가에다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맡겼지만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준주택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한데 그렇지만 한 명만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일부 월세를 주고 일부만 월세를 받고서 이렇게 뭔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만큼은 봐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세 가지예요.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중에 누가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자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은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급 유형은 또 한 5가지가 나오겠네요. 정액형, 전후 후박형, 증가형, 뭐 감소형, 종신 방식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뭐 뜻이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정액은 일정 금액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전후 후박형 뭐냐면 처음에는 좀 박하게 받다가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많이 받겠다 이런 내용이죠. 건강이 자꾸 나이가 드시면 나빠지니까 그런다는 내용이죠. 증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마다 증가하는 형태가 있고 또 아니면은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니고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머물게 되면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다 해서 감소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종신 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여기 선택된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겠네요. 자, 보증 기한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가입비 뭐 이런 내용보다도
저당권 설정하는 부분은 120%로 한다. 또 그다음에 자녀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금리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지 사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부부가 사망했다든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든가 장기 미거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다 팔고 난 다음에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부부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주택을 경매를 해서 모자르면은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상속인들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손해를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하는 형태로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까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던 연금과 보금자리론을 비교하는 내용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유동화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뭐냐면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컨대 이제 대출기관, 은행과 같은 곳에서 뭐 집을 주택을 사는데 막 10억씩 수백 명한테 빌려줬다고 했을 경우에 이자가 높으면 다행인데 상당히 저리로 기간도 30년씩 무지무지하게 길게 빌려줬다. 그렇다면은 그 대출 기관은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30년 뒤에나 돌아오는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저당권 자체 하나하나를 뭘로 보겠다? 상품으로 보겠다. 그거를 유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유동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것을 MBS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모기지 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증권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으로 유동화 방식을 쓰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만약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그 100개로부터 매달 얼마의 이자가 들어오겠다는 약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한 집에서 만약에 1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다면 100개면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채권, 외상매출금, 부동산 저당 채권, 할부 채권 이런 것들은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들어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유동자산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미래의 현금을 담보로 해서 그 유동자산에서 이것을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발생하는 증권을 갖다가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했네요. 여기 주택담보부 증권은 뭐냐면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자산담보부라고 하면은 광역적인 넓은 의미에서 건축, 뭐 일반적인 건물까지도 다 포함되고 또 일반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포함하지만 요거는 뭐만 따지겠다? 부동산만 따지겠다. 그래서 주택 그 중에서도 뭐만 따지겠다? 주택만 따지겠다. 주택 저당 채권만을 모아가지고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하는 MBS라고 부릅니다. 여기 MBS.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이 앞에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 이렇게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에도 반드시 이 영어가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BS는 자산담보부 증권인데 ABS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다 포함되지만 MBS는 뭐만 하겠다? 부동산. 그것도 뭐만? 주택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채권의 유도화 제도, MBS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당 대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저당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출 기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이겠네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이 사람들은 차입자,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주택의 수요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저당 대부를 발생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를 주게 되나요? 네, 우리 집을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되죠. 담보 채권이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생기게 된다. 위자료 위험이 생기게 된다. 유동성 위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출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돼서 이 대출 기간이 위험하게 된다. 이것이 저당 담보부 증권을 만들게 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망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저당 패키지라고 하는 거, 그 패키지는 뭘 뜻한다고 그랬나요? 매달 얼마씩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당 패키지를 2차 대출 기관에 넘깁니다. 그리고 자금을 받아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은행이 대출 기관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공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2차 대출 기관한테 넘어왔네요. 그럼 2차 대출 기관은 저당권 패키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요? 네,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투자자들이 이 담보부 증권을 사게 되는데,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 연기금사, 신탁회사, 리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특징이 뭔가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통장에다가 돈을 엄청 맡겨놔가지고 목돈을 잔뜩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그죠?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보험 일정 금액 누가 계속 지불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여 있겠죠.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뭘 사겠다? 담보부 증권을 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 담보부 증권을 사고 자금을 다시 2차 대출 기관에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넘어왔나요? 다시 공이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금리 구조는 저당 금리가 가장 작고 MBS 발행 금리가 중간이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맨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당 시장은 여기서 나눠지듯이 여기서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만 있나요? 네, 돈 빌리는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있었네요. 대출기관이라고 하는 거. 쫙 금을 그었네요. 2차 대출기관은 누구 있었나요? 이거는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 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MBS를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2차 대출 기관이 있고 그 뒤에 생명보험 회사니 연기금이 하는 것들이 이 뒤에서 있더라. 그래서 이쪽하고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은 서로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고 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하고 금융기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당 대출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즉 말하자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공장에도 빌려주고 어디에도 빌려주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2차 저당 시장에 이제 팔기도 하는 거죠. 2차 저당 시장은 뭘 발행을 하더라? 네, 저당을 팔아서 본래 증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차 저당 시장에 있는 그 차입자하고 2차 저당 시장에 있는 대출기관하고는 개연성이 없다는 거. 이거 지금 설명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시험에서는 그것이 집중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동화의 기능은 무엇냐라고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맨 처음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뭔가요? 1차 대출 기관이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이자 위험이 빠지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 기회도 주게 되고 또 적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대출 기관에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동성의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그 형태로 대동화의 기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상품이 자꾸 시험에 등장하게 되는데 저당 담보부 증권은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MBS라고 부른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건 리츠를 말하는 겁니다. 개발회사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지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 되겠고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증권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저당 채권의 종류가 이제 여기서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말이 기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뭘 위주로 배우자? 여기 MPTS. 여기 뒤에 말하는 MBB, 또 여기 MPTB,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당 채권 이체증권이라고 하는 MPTS는 2차 저당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넘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당 채권의 지폐에 대해서 지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인데 투자자가 지분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개의 부동산에 저당 풀이 들어있다 그런다면은 그
안 팔리게 쉽게 말하면 저당 채권의 모든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예, 지분권자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국민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잡혔는데 누구한테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지분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기상환 위험도 역시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뒤에 표로 한꺼번에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MB, B, MP 여기 보면은 여기 TS라고 되어 있는 거는 S가 들어가면은 스탁이라 해서 그 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B로 끝나게 되면은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증권적 성격, 지분권적 성격, B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채권적 성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권적 성격은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발행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MPTB 하면 절반씩이겠네요. 요거는 두 가지를 혼합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갖고 투자자가 갖고 그 다음에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CMO라고 하는 게 있는데 CMO는 앞에서 말한 내용들의 이제 어떤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예를 들자면은 트렌치라고 하는 단계를 둡니다. A 트렌치에서부터 Z 트렌치까지 쭉 트렌치를 두게 되는데 앞에서 좀 빨리 받고 빠지고 싶은 사람 또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투자할 사람들로 나누어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좀 방법이 되겠는데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을 많이 짊어지기 싫은 사람은 앞에 순번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짊어지고 갈 사람은 뒤로 갖게 되는데 뒤에는 당연히 이자율이 높게 되겠죠. 그런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CMO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한 걸 볼게요. 시험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분형은 MP, TS 이렇게 되면은 S가 들어가면 증권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죠. 그다음에 MBB는 어떻습니까? 둘 다 발행자가 보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MPTB인데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투자자 예를 들자면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한다 이런 내용이고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됐고 콜방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콜방어는 중간에 조기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거는 지분형만 불가능하고 둘 다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은 지분형인 MPTS가 가장 높은데 이자율도 제일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MPTS하고 MBB하고의 비교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CMO의 의미, 다계층 채권, Z 트렌치라고 하는 맨 마지막 트렌치가 이자율이 비싸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츠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츠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츠는 뭐냐면은 설립 목적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리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리츠는 자산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 부동산 투자가 있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가 있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가 있고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이 중에서 자기 부동산 투자자 회사는 반드시 실체로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실체형 회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실제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은 실제로 고용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위탁관리 회사나 아니 기업구조조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리를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맡기게 되기 때문에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뭘로만 만들어도 되겠다?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로만 만들어도 되겠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회사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자본금요금 7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둬야 되고 왜냐하면 이 요건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나 기업주 구조조정할 때는 3억 원 이상이 되고 이게 옛날에 높았었는데 많이 낮춰진 상태다. 요즘에 리츠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키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영업인가를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업인가를 뭐 금융위원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자기 관리는 70억 원 이상을 이렇게 그 어떤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쭉 넘어가서 주식의 발행에 관한 내용들, 뭐 주식을 공모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주식을 상장해야 된다는 거, 감정평가 둘 이상으로 가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리츠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프로젝트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어떤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발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그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 예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건설회사도 참여하고 은행도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초기에 어떤 여러 회사들이 주체들이 참가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설회사라든가 금융회사로부터 완전히 절연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 건설회사하고는 만약에 빚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다가 소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 차권 생환이라든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 내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대출을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업성이 절대로 담보가 돼야 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운영 주체들이 상당히 뭐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거나 정보 비대칭성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뒤에서 등장하는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라든가 농지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쭉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금융론에서 정리됐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들, 리츠에 관한 요건 또는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교재를 꼼꼼히 읽어서 거기서 중요한 쟁점들로 되는 것들, 연습 문제, 기출 문제 등등을 살펴서 공부를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험 공고가 난 후에 개정된 법이나 정책들 중심으로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재에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 중심으로 정리를 차근차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도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수님께서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도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